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 5번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했다고 출제 교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좀 쉬어가는 문제를 출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지문이 모두 다 원샷 원킬로 정광석화처럼 풀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임의 사건으로서 신뢰 원칙 제 몇 번째, 두 번째 요건이 탈락되어서 결국은 신뢰 원칙 적용 부적용, 신뢰 원칙 부적용이 되고 따라서 과실이 부정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미 중앙선 침범 사건과 같은 맥락의 판례이죠. 이미 결론은 나왔지만은 우위를 위해서 눈에 익게 눈으로 살포시 절여밟고 가시겠습니다. 이른바 신뢰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 행위자로서는 이 상대방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원칙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라는 말은 옳은 내용입니다. 행위자가 경계의 임무를 게을리 아예 딱 답을 친절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 형법에서는 처벌되는 배드한 단어로 통하죠. 하는 바람에 인과관계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위에서 살펴봤던 임의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추억의 응답하라 1994 판례인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 사건입니다. 인계받지 않은 의무 OX, 의무 X. 아니 어떤 업무를 인계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무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과실 인정 부정, 당연히 과실 부정이 되는 것이죠. 페이크 문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환자도 돌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는 인계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페이크이죠. 마무리를 보시면 회복실 내의 모든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있다. 인계받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은 뇌의 가동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 지문 역시 원샷 원킬 내용이죠. 관행, 형법상 관행은 거의 굿배드, 배드한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도 이미 결론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배드, 처벌불처벌, 처벌, 과실인정부정, 과실인정. 그러므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 지문 내용이 옳다라는 것을 쉽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지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과의사, 신경과 의사 사건을 떠올리면 쉽게 풀 수 있는 판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경과 의사가 아니라 마취과 의사가 등장하였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집에서 진료하는 경우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 이런 것도 약간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이 정도 메디컬 시츄에이션만 가지고는 우리 이 시츄에이션이 수직적 분업관계인지 수평적 분업관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대등,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소스를 이렇게 탁 제공을 해주셨네요. 대등 이꼬르 수평적, 이 의사와 이 마취과 의사는 수평적 분업관계 있음을 이 대등이라는 단어에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뢰 원칙 적용 부적용, 과실 인정 부정, 과실 부정이라는 결론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무리로 가보시면 대등한 집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이런 것도 약간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 의사 과실 인정 부정, 과실 부정으로 우리 결론 내렸으니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 문제 역시 출제 교수님의 배려심이 돋보이는 쉬어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록 개수 문제이긴 하나 우리들의 신공비법을 사용하면 원샷 원킬로 초단시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 지문 앞부분은 쓸데없는 페이크 문구로서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가보시면 가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는 엄연히 남남인데 남편의 위임 없이 이런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을 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겠죠. 정시간이 없을 때는 임의로 굿배드, 처벌불처벌, 처벌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마무리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소송에서 법원의 판사님들은 오야붕인데 이런 오야붕 앞에서 거짓된 행위를 하면은 거의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
다 지문은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정광석화처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피고인들의 두 가지 행위가 문제됐는데 그 두 가지 행위의 결론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임원 또는 아파트 관리회사의 직원들인 가벌 등 피고인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시받던 중 이제 두 개 행위 중 첫 번째 행위가 등장합니다. 저수조, 여기서 수가 이 판례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수조 정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된 행위였는데, 비록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손괴, 침입한 행위 자체는 하다하게 보이지만은, 아니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면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니 그 입주민들한테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손괴, 침입한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된 첫 번째 행위는 불처벌로 끝났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다 읽을 필요 없고, 저 수조할 때 요 수, 이게 키워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 소프트하드, 소에서 거꾸로 하면 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하고 소하고는 동종이므로 소프트 이렇게 체크하시고 불처벌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첫 번째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그 뒤의 행위가 또 문제됐는데, 관리비 고지서를 소프트하드, 어감상 아주 하다 느낌이 듭니다.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소프트하드, 어감상 하다입니다. 따라서 집기 등을 드러낸 두 번째 행위는 처벌로 끝났습니다. 즉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옳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 지문을 보겠는데, 뭔가 이런 생소한 문구들이 보인다고 해서 깝깝함을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키워드 하나만 체크하시면 끔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촉탁이라는 것은 부탁을 의미하는日本식 표현인데요.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 판사는 오야붕 아닙니까? 근데 그 오야붕이 어떠한 행위를 부탁을 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 오야붕의 부탁을 받고 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되죠. 법원의 촉탁, 법원의 부탁은 불처벌로 인도하는 만능 칩특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아시고 마무리 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법원의 촉탁, 법원의 부탁을 받은 행위라면은 불처벌이어야 하니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은 당연히 옳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문은 옛날 옛적에는 참 단골 레파토리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는 추억의 판례입니다. 굿배드 법칙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에 만취한 A 남 57세, 얘가 사망한 피해자인데요. 얘가 한 행위를 한번 보세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갑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굿배드, 배드. 이미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상대방인 피해자가 배드이니 굿배드 법칙에 따라서 타방인 가해자 가정주부인 갑은 당연히 굿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부분의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직감적으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중간의 구체적 사례 내용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 읽고 앉아 계시면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가라 두 개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은 개수형 문제로 되어 있는데 지문은 조합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오류는 우리의 센서로 정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행위 문제인데 식상한 문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실행행위 칼 사례라고 대입하면 되고요. 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 무슨 설입니까? 그렇습니다. 반쯤 돌아이 견해인 반무의식 상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은 완전히 만취가 돼가지고 의식이 상실된 상태라더라도 반쯤은 의식이 있고 반대로 반쯤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책임능력 결함 상태라도 책임능력 있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결국 이 견해는 사실상 책임 무능력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 무능력을 인정 안 하니까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법의 책임 무능력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지문 원인 설정 행위 엄주 이렇게 대입하고요. 실행 행위 칼 사례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의 불가분적 연관 아주 친숙합니다.
우리들의 견해인 불가분적 연관성설의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이런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들의 견해인 불가분적 연관성설을 묻고 있는데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원자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의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외로 본다고 했습니다. 고육지책이었죠. 이때 우리가 들이댄 비급한 변명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의 입장으로서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참신할 줄 알았는데 이거 맨날 첫날 보던 그 내용인데요. 한 번은 좀 참신함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원인 설정 행위 음주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 이게 어떤 견해입니까? 예, 완전 돌아이 견해였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칼로 살해한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완도라이 견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음주, 즉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칼로 살해, 즉 살인죄 실행착수로 봐버리니 살인죄 실행착수 시기가 너무너무 앞당겨지게 되죠. 그러므로 실행착수 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범의 범위가 너무너무 확장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질문에서는 불가분적 연관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니 또 우리들의 견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 어렵지 않게 우리는 법조문 단어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근데 우리가 법조문 단어를 무시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법조문 단어를 존중을 합니다. 우리는 위 완전 돌아이 견해처럼 음주를 살인죄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된 단어인 살해로 보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를 살해로 보기 때문에 살해라는 단어에 아주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틀렸습니다. 이렇게 정형성을 무시하는 놈들은 위 3번에서 언급했던 완전 돌아이 견해이죠. 결국 우리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재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해치지 않습니다. 보장적 기능이 충실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판이 제기된다 라는 내용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본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마디로 불처벌되는 거 찾아라 그 의미겠죠. 이 문제 역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문은 우리들의 신공비법인 하드소프트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충분한 그런 판례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가 심오하게 안졸렬하게 이런 듣보잡 법률을 연구하고 자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안은 소재지 변경 사건으로 기억하시고 소재지를 키워드로 꽉 잡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소재지의 소에서 우리는 당연히 소프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처벌, 당연히 정당한 이유 인정 부정, 정당한 이유 인정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신다면 한 1, 2초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또 너무 촐촐한 캡송장 졸렬 아니냐 라고 비판하실 것 같아서 이 사안 판례의 큰 뜻을 찾아보자면 피고인은 이렇게 이미 건설 폐기물 처리 허가라는 대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소재지 변경하면은 소재지 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은 소재지 변경 허가는 작은 소허가라고 봐서 대소 법칙을 적용을 해서 아마 피고인을 봐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문사는 정당한 이유 인정 케이스였고요. 지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건축업, 건설업을 하지 않을 것인 이상 무슨 심오한 건축법을 연구하고 질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법 중 하나인 굿베더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이런 행위를 하네요. 건설업 면허를 대여. 딱 무슨 공사가 떠오릅니까? 그렇습니다. 부실공사가 바로 떠오릅니다. 부실공사는 bad, good. 당연히 bad. 처벌, 불처벌.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당한 이유 인정, 부정. 그렇습니다. 부정으로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부정인데 그 아래 페이크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주선이 의미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설사 감독관청 주선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아 마땅한 겁니다.
다 지문 보겠습니다. 다 지문에서도 역시 법무부 훈령,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듣보잡 규정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규정 내용을 읽고 앉아 계시면 아니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담당 공무원 사건 떠올리시고 담당 공무원이라는 요 키워드를 딱 체크하고 바로 처벌, 불처벌, 불처벌, 그러면 정당한 이유 인정, 부정, 정당한 이유 인정,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까 봤던 법원의 촉탁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소송에서는 판사가 오야붕이라면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오야붕 아닙니까? 이런 오야붕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되겠죠. 결국 담당 공무원 말을 믿은 피고인은 처벌되면 안 되니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발가락으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난, 굿배드, 배, 처벌, 불처벌, 처벌, 정당한 이유 인정, 부정, 정당한 이유 부정, 1초? 아니 0.5초 만에 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결론을 이렇게 알아버렸지만 다음에 문제 풀 때 페이크에 휘둘리지 않도록 페이크 문구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이런 변명을 주장했겠죠.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의미 있다 의미 없습니다. 음란이란 이 단어가 워낙 강력한 빌런이므로 이런 것들 다 이겨버립니다. 또한 더불어 일정한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 라는 대도 안 한 주장을 했는데 음란이라는 엄청난 빌런이 존재하는 한 이런 것들은 가소로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다 두 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역시 왠지 쉼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번 지문을 싹 스캔해보는데 침입 사실을 알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추억의 청광상해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명 공범자 배신 사건이라고도 하죠.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함께 옆부근에 있는 사무실, 이름이 청광상이었죠. 의 건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절도, 즉 특수절도를 공모한 것 같습니다. 갑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을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 실행착수 인정이죠. 하는 동안 갑은 자신의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지미수의 자의성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사무실 주인 A에게 을의 침입 사실을 알려,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은 배신자이겠죠. 어쨌거나 A와 함께 을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가책을 느낀 갑은 자의성 인정으로 중지미수가 인정되었고요. 가책을 못 느낀 을은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경우이니까 자의성이 부정되고 따라서 장애미수가 인정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문에서 갑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일단 공모를 한 이상 실행 착수 후 이탈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라는 점만 알면은 쉽게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은 중위 을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이렇게 공모는 인정되고요. 을은 엔진 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갑은 송정 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이런 역할 분담을 공모한 것 같습니다. 갑은 후에 범위를 처리하고 송정 정리를 거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절은 이탈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문상 실행착수 여부가 불분명한데 중지미수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니까 실행착수 인정으로 전제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행착수 후 이탈이 문제된 경우인데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갑이 공범자인 을의 행위를 막지 못해서 을이 결국은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면 갑도 당연히 공동정범으로서 기소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중지미수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라는 그런 판례의 지지였습니다. 따라서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3번 지문은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서 원샷 동킬할 수 있는 판례인데 핵심 키워드 하나가 빠져있네요. 바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지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능범인지 불능미수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죠. 내용을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초울트라 캡숑장 조율 비법을 사용해보면 소액 임대차 보증금의 소프트입니까? 하드입니까? 그렇죠. 소프트의 소하고 연결이 되니 소프트로 체크하고 처벌, 불처벌, 불능범, 불능미수가 문제되었으니 불능범입니까? 불능미수입니까? 그렇죠. 불능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정광석화 아닙니까?
따라서 결과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즉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아버렸지만은 판례의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인 이 갑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상 소액임대차 보전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얼만 전입신고를 하고 갑은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판사가 얘를 너무 불쌍하게 본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액임대차 보증금 받을 자격이 없으나 실제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액임대차 보증금 받을 자격이 있다, 요렇게 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꼼수짓을 했음에도 불능범으로 봐줘가지고 불첩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4번 질문은 장애미수의 요건인 외부적 장애를 설명할 때 예시로 드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두려워, 겁이 나서 이런 원인은 자의성이 인정 부정, 자의성이 부정되고 중지미수는 될 수 없고 장애미수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기망행위니까 이때부터 실행착수, 실착은 인정된 것입니다.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이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갑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제일 대표적인 외부적 장애 예시였죠.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당연히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